레나. 그는 눈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내가 여기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아, 그래. 미하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고 이어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전 남편 니키타예요. 레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사람 기억나죠? 미하일은 예상치 못한 손님을 1분 동안 살펴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계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디트. 그는 개들의 목줄을 풀면서 소리쳤습니다. 플루톤. 저 낯선 사람을 잡아. 레나는 진심으로 겁에 질려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사,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가만 놔두면 저들이 죽일 거예요. 멈춰. 플루톤, 반디트, 제자리. 개들은 격렬하게 으르렁거리고 낑낑거렸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니키타는 상황을 파악하고 낡은 모자를 손으로 누르며 도망쳤습니다. 아, 이거지. 멈춰. 미하일이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 두려워하지 마. 해치지 않을 거야. 니키타는 멈춰서서 망설이며 되돌아왔습니다. 레나, 나를 용서해줘. 그는 전처의 발치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정말 바보야.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았어. 어린애처럼 나를 기만했어. 그는 그녀의 부츠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레나는 서둘러 뒤로 물러섰습니다. 밤이 늦었군. 미하일은 니키타를 혐오스러운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짐 챙겨서 저기양 우리로 가. 거기서 밤을 보내고 내일 뭘 할지 결정하자. 니키타는 무거운 꾸러미를 들고 주인들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표하며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양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저런 형편없는 놈을 왜 도와주는 거야? 미하일은 레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면서 물었습니다. 구부러진 등을 고치는 건 무덤뿐이야. 어쩌면 그럴지도요.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아요. 아, 내 상냥한 미인이여. 미하일은 웃으며 레나의 화상 입은 뺨에 키스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처럼 착한 영혼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첫 만남 때처럼 아내를 번쩍 안아들고 문 앞에서 작은 말썽꾸러기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늑하고 큰 집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시 알림 벨을 눌러주세요.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차규원 중 한 명인 마사가 최근 결혼했고 곧바로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이 필요해요. 저는 당신에게 숙소와 좋은 보수, 정식 급여를 제때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 줄 몰라요. 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평생 소를 본 적도 없고 소들이 갑자기 들이받을까 봐 무서워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미하일이 웃었습니다. 차라리 곰을 무서워해야지. 우리 여자들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럼 시도해 볼까요? 레나는 잠시 생각한 후 불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군요. 미하일은 결론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주무세요. 위층에 침대가 큰 방이 있는데 제가 잠자리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혹시 밤에 추우면 히터를 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고르는 우유를 다 마시고 실수로 차륵잔을 손에서 떨어뜨렸는데 그 잔은 크게 쨍소리를 내며 바닥에 산산조각 났고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행운의 상징이죠. 집주인은 서둘러 소년을 안심시키며 자신도 연대감의 표시로 자신의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여기는 버터 제조실입니다. 미하일은 손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농장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저기는 치즈 제조실이고요. 아직 제품을 많이 생산하지는 않지만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우리 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가서 인사할까요? 그는 레나의 팔을 잡고 그들이 긴 요양관으로 향했고 거기서 희미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명의 차규원이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빠르지만 부드러운 동작으로 뿔 달린 소들을 젖짜고 있었습니다. 안녕, 아가씨들.
미하일이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새 식구를 받아줘요. 그리고 괴롭히지 말고요. 안 괴롭혀요. 여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불량배인가요? 그럼 난 가볼게. 미하일이 말했고 마지막으로 레나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난 내 방에 있을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기는 모두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내 말이 맞지, 아가씨들? 차교원들은 합창하듯 맞아요 라고 대답하며 조용히 키득거렸습니다. 레나는 잘 익은 토마토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들 옆에 앉아 그들의 능숙한 작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고 앙상하고 얼어붙은 땅은 봄까지 잠들었습니다. 그때쯤 레나와 미하일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농장에는 몇 채의 건물이 더 늘어났고 소의 머릿수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미하일은 또한 양떼 전체를 사들였고 양들을 수용하기 위해 농장에 인접한 공터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새 식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레나는 또 다른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었고 미하일은 그의 탄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자리 잡은 12월 초, 그들 셋은 넓은 거실에 앉아 숲에서 막 가져온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세우는 것 같아요. 레나는 낡은 전등줄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몇 주 기다려야 했던 거 아닐까요? 잎이 떨어질 텐데. 떨어지면 새 것들 가져오면 되지. 미하일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벌써 축제를 너무나 즐기고 싶어. 그렇지, 예고르. 소년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하일은 그를 어깨에 올려놓아 소년이 가장 꼭대기에 큰 붉은 별을 꽂게 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충실한 경비견인 반디트와 플루톤 2마리가 신목소리로 짖었습니다. 미하일은 반코트를 걸치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도와주세요. 그는 한 남자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뭐라도 좀 주세요. 조용히 해, 반디트. 미하일은 개들을 계집으로 몰아넣으며 소리쳤습니다. 플루톤, 제자리에. 지금 열어줄게. 그는 문을 활짝 열었고 누더기 요트와 더신 씨는 펠트 부츠를 신고 구부정하게 서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뜻밖의 손님은 어색하게 발을 구르며 몸을 옆으로 두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녹이려는 듯했습니다. 미하일은 그에게 들어오라고 권했지만 낯선 사람은 거절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겨울에 입을 옷까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집주인을 보며 부탁했습니다. 속옷이나 신발 같은 거요. 이웃들이 당신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가진 게 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냥 이렇게. 그는 말을 더듬더니 코를 훌쩍이며 어리석은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하일은 지팡이로 창문을 두드렸고 레나가 내다보자 그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내 낡은 물건 좀 가져와. 그가 아내가 마당으로 나오자 부탁했습니다. 재킷, 신발, 그리고 소미불도.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챙기고.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멈춰서서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도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턱이 급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레나는 간신히 눈꺼풀을 떼고 낯선 남자의 턱수염난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고 싶어요.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남자는 그녀와 아들을 자신의 가젤, 벤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아가씨. 그는 레나의 뺨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 지겨워졌어요. 자, 따뜻한 차라도 마셔요. 레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보온병 뚜껑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분 좋은 온기가 즉시 얼어붙은 몸 전체로 퍼졌고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예고르의 입에 약간의 차를 흘려 넣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는 히터를 최대로 틀었고 실내는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낯선 남자는 자신의 두꺼운 재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손 내밀어 봐요. 그는 레나에게 부탁했고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털장갑에 입김을 불어넣은 후 그녀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레나는 조용히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달렸습니다. 레나는 창밖으로 눈모자를 쓴 소나무, 가문비나무, 그리고 길가에 서 있는 다른 나무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레나는 마지못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낯선 남자의 얼굴은 차가운 12월 밤처럼 침울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개자식. 그는 핸들을 손바닥으로 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남편 말이야. 저런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는 무언가를 더 중얼거렸지만 레나는 정확히 듣지 못했고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그 사이에 차는 고속도로에서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분이 더 지나자 헤드라이트가 낮은 판자 울타리로 둘러싸인 크고 2층짜리 집을 비췄고 그 뒤로는 눈이 치워진 거대한 들판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차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려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제 농장입니다. 그는 레나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나는 아들을 안고 구원자를 따라 넓고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고 다듬은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남자는 큰 난로에 불을 피우고 스토브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그는 그 으름 묻은 손을 닦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농장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제가 모든 것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레나가 물었습니다. 병에 걸렸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하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위장 문제가 있었어요. 식단도 지키고 여러 의사에게 데려가고 약도 다 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는 난로에서 데운 씨, 양배추 수프, 가 담긴 무쇠솥을 꺼내 3개의 큰 접시에 채웠습니다. 레나는 아들을 깨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고르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통나무 벽을 살피며 흥미롭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하일은 그에게 꿀을 넣은 따뜻한 우유와 큰 흰빵 조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고르는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빵을 우유에 찍어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군요. 미하일은 숟가락으로 고기를 건져 올리며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고요. 제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자리요. 레나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요? 저에게는 차교원이 필요합니다. 미하일은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말했듯이 제 농장은 아직 작은 규모지만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병에 남은 마지막 방울까지 입에 털어넣고 트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구해야 할 거예요. 레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니키타는 테이블 위에 앉아 지친 듯 하품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해졌고 이제 의자에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아내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퇴비 더미 위에 파리떼처럼 불쾌하게 윙윙거렸습니다. 얘 나한테 들러붙어. 니키타는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가서 일이나 해. 난 아프다고.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자 게으름뱅이. 아들 생각이라도 좀 해봐요. 내가 생각이나 해. 니키타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으라고 부탁이라도 했어. 그냥 중절 수술을 했어야지. 아니면 혹시 그 애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다른 놈이랑 놀아나서 나한테 새끼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뭐더라,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레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니키타는 울부짖으며 테이블을 뒤엎고 2 손으로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레나는 몸부림치며 헉헉거렸지만 남편은 그녀의 목을 더욱 세게 조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1분, 어쩌면 2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니키타는 손가락을 풀었고 레나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부엌 밖으로 기어갔습니다. 어디 가려고? 니키타는 아내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어디든 갈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살 곳을 찾을 테니 걱정 마세요. 너 같은 혼수품을 가진 여자를 누가 필요로 하겠어? 남편은 자신의 왼쪽 뺨을 쓰다듬으며 비웃었습니다. 내 얼굴은 보기 흉하잖아. 전에도 미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렇지. 레나는 말없이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쑤셔 넣고 아들을 안고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예고르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 피곤해요. 베로니카 아주머니 댁에 가.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피곤하단다. 그들은 눈 덮인 인도를 따라 느리게 걸으며 도시를 벗어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고속도로로 거의 7km, 숲길로 2km를 더 가야 했습니다. 차비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잔돈으로 그녀는 역 근처에서 장사하는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위한 파이를 샀고 지나가는 차들을 부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 도착해서 레나는 몇 번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지만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갓길을 따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땅거미가 짙어졌고 숲속 어딘가에서 늑대들이 길게 울부짖으며 하늘로 떠오른 달을 맞이했습니다. 앙상하고 검은 나무들은 매서운 추위에 날카롭게 쩍쩍 소리를 내며 뒤틀린 가지들을 별이 빛나는 하늘로 애처롭게 뻗었습니다. 끔찍하게 추웠습니다. 얇은 부츠를 신은 그녀의 발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었고 긴 속눈썹에는 두꺼운 서리가 앉았습니다. 예고르는 옆에서 걸으며 뜨개질한 목도리에 코를 킁킁거렸고 때때로 털 장갑에서 꺼낸 차가워진 손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요. 그는 걸음을 늦추며 애원했고 레나는 그를 끌고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녀는 아들을 안고 계속 걸었습니다. 치명적인 피로를 느끼기 전에 그녀는 1km도 채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풀렸고 레나는 아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 옆에 쌓인 부드러운 눈더미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가자. 그녀는 예고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만이야. 아들아, 잠들면 안 돼. 예고르는 이미 엄마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가슴에 웅크린 채 졸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위로 올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레나는 간신히 자신의 재킷 지퍼를 열어 아들을 덮어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겁고 끈적한 잠 속에서 그녀는 얼굴에 어떤 빛의 반사를 느꼈는데 불빛인지 달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둔탁한 소음과 자신에게 말을 거는 누군가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레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더 세게 안고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아, 일어나. 누군가 명령하듯 말하며 그녀를 위로 잡아당겼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어머니의 장례식 후 니키타는 정신을 차린 듯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심지어 괜찮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폭음 후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니키타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녀의 적은 수입에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바로 지금도 이웃과 술을 마시고 돌아온 니키타는 교대 근무 후 잠들어 있던 아내를 깨우고 점심 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레나가 접시를 그의 앞에 놓자 그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야채 스튜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고기는 어디 갔어? 남편은 찌푸린 얼굴로 숟가락으로 그녀의 요리를 혐오스럽게 헤집었습니다. 내가 어제 고기 사라고 말했잖아. 너 치매야. 기머거리야. 레나는 냉장고를 뒤져 소시지 2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고기 없어요. 그녀는 소시지를 썰면서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요. 월급 받으면 고기 살게요. 그럼 이건 뭐야? 남편은 예고르가 먹은 초콜릿 달걀 포장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헛된 것에 쓸 돈은 있으면서 고기 살 돈은 없다고. 난 이거 안 샀어. 친구가 그녀에게 줬어요. 친구가 줬다고요. 하지만 니키타는 고기가 없어도 아주 맛있는 스튜를 양볼 가득 꾸역꾸역 먹고 있었습니다. 아, 차라리 고기를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넌 정말 바보야.
그녀에게 돈을 빌릴 생각도 못하다니. 레나는 스토브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얘 나를 끊임없이 모욕하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어요? 불났을 때 내가 당신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나요? 내가 나 자신과 우리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당신을 불 속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흉터를 쓰다듬었고 니키타는 당황하여 얼굴을 돌렸고 숟가락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아, 그만 징징거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여자들의 눈물이 정말 싫어. 그리고 그 화제 말인데 난 내가 날 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어쩌면 거기서 산채로 타 죽는 게 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 봐라, 대단한 은인이시네. 거울이나 봐. 혹시 뒤통수에 벌써 후광이라도 돋았는지. 레나는 구겨진 수건을 남편에게 던지고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얇은 벽 너머 방에서는 예고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유치원이 검역으로 폐쇄되어 그녀는 아들을 이웃인 나타사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니키타는 아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가끔씩 마치 소년을 발견한 듯 니키타는 흥미롭게 그를 바라보며 다양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잉크를 했습니다. 아빠가 드디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기뻐한 예고르는 즐겁게 웃으며 작은 손뼉을 치며 무언가를 옹알거렸습니다. 그 요의 시간에는 니키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갔고 아들은 잠에서 깨어 레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레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무언가 불분명한 말을 중얼거리고는 낡은 봉제 곰인형을 가슴에 안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의 침대 옆에 서서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든 삶에 예고르라는 밝고 따뜻한 한 줄기 빛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첫 겨울의 첫날이었습니다. 도시는 이미 새해 명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거리에는 다채로운 불빛이 즐겁게 깜빡였고 수많은 스케이트장에서는 큰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레나는 부엌에 앉아 남편에게 우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키타는 또 다른 술주정에서 깨어나 성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증을 해소한 후 그는 물었습니다. 얘 그렇게 시무룩해. 레나는 팔짱을 끼고 침울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일자리가 없다고? 니키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우리 빵집 사장님 남편이 심각한 암,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팔아서 수술비를 대기로 결정했어요. 일이 정리될 때까지 빵집은 잠정 폐쇄되었고 언제 다시 열릴지는 미정이에요. 요컨대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니키타는 무거운 듯 의자에 주저앉아 입술을 잘근거리며 뒷머리를 오랫동안 긁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돈 없이 지내야 하는 거야?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레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취직하면 그렇게 안 되겠죠.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가게에서 짐꾼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제가 번호를 적어놨어요. 필요하면 내가 전화해.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짐꾼으로 일하라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등은 아파. 디스크가 2개나 있고 고령골증도 있어. 그는 냉장고에서 반쯤 남은 병을 꺼내 그 내용물을 잔에 따랐습니다. 그가 마신 약으로 인해 니키타의 몸에 기분 좋은 따뜻함이 퍼졌지만 곧 참을 수 없는 추위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디입니다. 제 채널 삶의 이야기에 올라온 새로운 창작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초대합니다. 레나는 얼굴을 가리려고 했었지만 말을 듣지 않는 실크 스카프가 뺨에서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검은 멍을 드러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경으로는 멍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멍이 광대뼈 근처에 선명하게 자리 잡아 가장 큰 안경으로도 완전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스카프를 고쳐매고 얼굴을 돌렸지만 그녀의 장식을 즉시 알아챈 동료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직 베로니카만이 건장하고 어깨가 넓은 여성이었는데 그 체격은 남자들도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그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또 그 작자가 행패 부린 거야. 레나는 동료의 솔직함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에 부풀어 오른 반죽을 기름칠된 틀에 담고는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뭘 때문에 그 인간을 참고 견디는 거야? 베로니카는 틀을 오븐에 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나 같으면 맞받아 쳤을 거야. 부지깽이나 골프채 같은 거 잡고 그 머리를 확 내리쳤겠지. 아니면 그냥 떠나버렸을 거야. 갈 데가 없어. 레나는 벽에 기대어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친척 중에서 세상에 남은 건 니키타와 예고르뿐이야. 모르겠네. 베로니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를 만났어야지. 이 모든 걸 왜 참아. 레나는 슬프게 웃으며 머리에서 스카프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왼쪽 절반은 심각한 화상 후에 남은 주름진 분홍빛 무늬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흉터는 관자놀이에서 시작해 귀를 지나 턱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레나는 항상 교회 여성들처럼 스카프를 착용해 머리 전체를 거의 다 가리고 눈만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 개의 작은 바닥 없는 푸른 호수처럼 언제나 맑고 선한 빛을 발했고 마주치는 시선을 느끼자마자 길고 수많은 속눈썹으로 조심스럽게 가려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미안해. 베로니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정말이지 강아지 같아. 언제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거야. 넌 인간이지. 순종적인 짐승이 아니잖아. 아, 내가 안타깝다. 그녀는 레나의 등을 친근하게 토닥이며 빵집 노동자들이 보통 차를 마시고 빵이 구워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쉬는 작은 방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곧 방 전체에 식욕을 돋우는 기분 좋은 냄새가 퍼졌습니다. 레나와 베로니카는 노릇하게 구워진 빵덩어리가 담긴 틀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빵이 너무 많아서 보조 작업자 2명이 그것을 나무 선반으로 옮기는데 꽤 지쳤습니다. 마침내 여자들은 마지막 빵을 꺼내 기름 묻은 손에서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났습니다. 그럼 모레 보자. 베로니카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 좀 생각해봐. 너 아직 젊잖아. 왜 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생각해볼게. 레나가 약속했습니다. 몸 조심해. 동료는 헐쩍 웃으며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커다란 초콜릿 달걀을 꺼냈습니다. 자, 여기. 깜빡할 뻔했네. 그녀는 그것을 레나의 아들 예고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조카에게 주는 선물이야. 니키 아주머니가 안부 전해달라고 해. 그리고 그녀는 계속 걸어갔고 커다란 부츠로 젖은 11월의 눈을 짓밟았습니다. 레나는 손에 깨지기 쉬운 달걀을 꼭 쥐고 만원버스에 간신히 몸을 밀어넣은 다음 지쳐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동쪽 지평선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밝게 타오르던 별들은 꺼져가는 불 속의 수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레나는 누군가 작은 하트를 그린 차가운 창문에 화상 입은 뺨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엔진의 단조로운 잉잉거림과 승객들의 낮은 목소리에 위로받으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교회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레나와 니키타는 니키타의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레나가 퇴근하고 만취한 니키타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바로 그 화재가 끔찍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6개월이었고 의사들은 아들에 대해 매우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한 달 일찍 태어났지만 튼튼하고 건강했습니다. 다만 젖을 극도로 거부해서 레나는 분유를 먹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아파트의 별도의 방을 내어주었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아들의 공격으로부터 레나를 온갖 방법으로 보호했습니다. 올가 니콜라예브나는 전반적으로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고 때로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아들을 그 이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딸을 원했어.
그녀는 언젠가 털어놓았습니다. 딸들은 좀 더 단순하고 잘 시집보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은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 기생충은 고인이 된 아빠를 꼭 닮았어. 그 사람은 술 때문에 썩어 죽었고 이 녀석도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똑같이 끝날 거야. 나에게 정말 놀라운 건 너처럼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어떻게 저런 건달에게 빠졌는지야. 레나 자신도 니키타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몰랐기에 긴 속눈썹을 깜빡이며 침묵했습니다. 때때로 올가 니콜라예브나는 일종의 선의와 호의를 보였는데 그때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러 그녀가 만든 구움 과자를 대접하고 직장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태어나지 못한 딸을 위해 아껴두었던 모든 모성애를 그녀에게 쏟아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가 니콜라예브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70세 생일 며칠 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작 창가에 앉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